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마 자녀분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제 말을 부모님들한테 할 겁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상대 학생의 행위가 여기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피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 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고, 이거 숨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만 더 커지고 가해 학생의 행위가 점점 더 이제 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뒤 피해 학생은 아마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건데, 학생 확인서 이런 걸 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학생 확인서 작성해야 됩니다. 최대한 날짜랑 장소 이런 거 특정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정말 당부드리지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좀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카카오톡 자료, 그 다음에 동영상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병원, 정신과 심리상담센터 방문하여 진단서 등 확보해가지고 이를 또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뭐 사과를 하고 뭐 피해를 회복해주는 등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이런 거를 좀 충족하면은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뭐 제가 요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해 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 즉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학폭 넘겨달라고 하면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학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충족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여부를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해야 되며, 가해 학생이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뭐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으면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 학생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되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회의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이라고 하면서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뭐 학부모님들이 출석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학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참석해가지고 진술하는 게 좋고, 좀 진술이 만약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서면이라도 좀 써가지고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선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좀 출석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하며,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리 당일의 결과가 나오므로 피해 학생은 의견서, 뭐 진단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늦어도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해서까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제출해 줘야 되고, 학폭이 마친 다음에 제출하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결정이 그날이 나기 때문에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크게 뭐 위원님들이 그걸 볼 수도 없고 그게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뭐 스스로 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학교폭력 전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더 이상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참다 정말 뭐 한 학기 지나고 거의 뭐 1년이 지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정말 커진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만큼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좀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만의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은 제가 두 가지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보셔서 그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